자, 이번 강의는 공법 체계도 27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번째 강의로 정비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라는 주제입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분양을 하고 추가 분담금을 확정하는 그런 분양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관련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절차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 이 재개발 사업의 설계도 개념인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 받으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분양 공고, 분양 통지라는 걸 해서 조합원들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통지 내용에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면 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조합원이 분양 신청 의사가 있으면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서를 내면 몇 평을 분양받겠다. 추가 부담금 얼마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오는데 내겠다는 그런 동의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 신청 결과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쭉 확보해서 그 사람들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이 분양 평수 같은 걸 확정하고 추가 부담금이 확정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동호수첨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들어가고 나서 동호수첨까지 해서 조합원들이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것들을 확정하고 나서 이제 추가 부담금 같은 거 확정하고 조합원들이 분양 평수와 동호수가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관리처분 계획이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확정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오면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공사가 제일 마무리가 됐는지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절차로 들어가서 새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 고시 받는데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짜가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래서 여러분도 확인하실 것은 분양 공고, 분양 통지가 먼저 가고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내려가서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평수 같은 걸 확정하고 추가 부담금을 정한 다음에 인가받고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소유권 이전 이런 절차로 들어가서 효력 발생일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우선 날짜가 하나 있는데 120일이라는 날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법정된 내용을 120일 안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일.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나면 120일 이내에 자, 통지하는 내용. 자, 30대 기출문제인데 자, 통지할 때는 이게 개별 통지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자, 이때 공고 내용에 추가 부담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는 분양신청 기간과 장소, 분양대상 대지나 건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권리신고 방법 이런 것들이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다. 이 공고할 사항 4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 부담금 내역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추가 부담금 내역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누구누구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 얼마 예상된다 이런 것들은 개별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개별 통지할 때는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시점의 기준 가격, 자, 감정평가 가격, 종전 토지 건물의 요 시점의 가격을 통지하고 추가 부담금 대략적으로 얼마 예상된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같은 것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이 내용 중에서 공고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게 3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 장소, 분양 대상 대지나 건물이 어떤 것이 있다. 앞으로 지어질 것들, 분양 신청 자격, 분양 신청 방법 같은 것들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지만 추가 부담금 추산액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의 이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이니까 개별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 통지.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개별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아니죠. 자, 그럼 120일 안에 통지와 공고가 가면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실제 접수를 받습니다. 자, 분양신청은 분양 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20일 정도 안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양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60일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뒤에 가보시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120일째 되는 날
자, 그걸 4월 1일로 가정을 해가지고 4월 1일 120일째 되는 날까지 통지가 갔습니다. 그럼 분양 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짧게 주면 30일 이상, 길게 주면 60일 이내. 그래서 요 사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요 사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은 짧게 주면 4월 30일까지, 좀 더 길게 주면 뭐 40일을 주게 된다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길게 주면 5월 30일까지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이 정해져서 뭐 짧게 주면 30일 줄 수도 있고 길게 주면 60일을 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분양 신청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리, 분양 신청 아니한 사람 또는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사람 또는 분양 신청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가 들어옵니다. 조합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재개발은 보통 감정가, 재건축은 시가라는 금액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들어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재개발은 자, 이렇게 이 손실보상 협의, 그 감정가로 협의해봤는데 9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강제 수용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90일 될 때까지 감정가액을 받지 않고 나는 그 금액으로 팔지 못하겠다, 조합에게 넘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강제 수용 재결,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서 결국엔 수용을 당하는 겁니다.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재건축은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라는 사실. 자, 협의가 불성립되고 나서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은 90일 안에 안 파는 사람들, 아까 시가라는 금액으로 썼는데 이 손실보상 금액이 시가로 협의해봤는데 90일이 되는 날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못 팔겠다. 재건축할 때도 반대한 사람이 그 시가라는 금액으로 넘길 수 없다. 너무 금액이 낮아서. 그럴 때는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수용은 재개발 사업할 때 결국에는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90일 정도 이내에서 가역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90일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강제 수용 절차고,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로 이제 그 재건축 그 반대한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합이 이제 강제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 청구, 수용 이거 두 개를 잘 보셨다가 90일, 60일 같은 걸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뭐 120일, 그 다음에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지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90일 정도 이내에서 가격 협의해보고, 그 이후에 계속 안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60일 기간으로 잡아서 재개발은 강제 수용으로 들어가고, 재건축은 매도 통고 소송을 해서 이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그 사람들 재산을 이제 뺏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통지하고 4월 1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지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90일 그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강제 수용 절차, 매도 청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가 되면 분양신청한 자 명단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무수 등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자,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경미한 변경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는 사항인데, 자, 한번 보세요. 계산착오로 인한 단순한 정정일 때 이런 것들은 인가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경하더라도. 자,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관리처분계획도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변경일 때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 안 받고 신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매도 청구 판결이라는 게 나와서 판결문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인가 필요 없고, 자, 권리 의무에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뭐 조합원 명의가 변경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으로 변경되고 이런 변경은 당연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뭐 분양 설계에 특별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변경인가를 안 받고 변경 신고하는 사항이다. 단순 정정,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이 정관이 변경돼서 변경되는 경우는 당연히 받게 되는 사항, 판결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 권리 의무가 변경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를 안 받는 사항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구수 등한테 인가를 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경미한 변경은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자, 다음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자,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 자, 우리 분양 설계는 항상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분양 신청자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 신청자 명단 가지고 분양 설계하는 겁니다. 김 누구누구 조합원은 몇 평대 아파트, 이 누구누구 조합원은 몇 평대 아파트, 요게 분양 설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하고 분양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또 분양 대상자가 분양받을 앞으로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 분양받을 아파트의 추산액 가격, 또 감정평가 금액이고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점에 요 시점에 가격을 평가해서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앞으로 분양받을 대지 건물,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것들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넣고 또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조합원들한테 얼마만큼 부담할 거냐 이런 부담 규모, 부담 시기, 그 밖에 보류지의 명세, 일반 분양 내용들, 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거면 어떻게 지을 건지, 그 밖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을 건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들, 그리고 분양 대상자한테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상권, 임차권자한테 보상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같은 것들 들어가고 세입자의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이런 것들도 관리처분 계획 내용인데 주의사항은 3, 4, 5, 6, 3, 4, 5, 6이 분양 예정 대지 건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 조합원의 부담 규모, 보류지 명세 이런 것들은 총회, 관리처분 계획 총회 1개월 전까지 조합원한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3, 4, 5, 6은 자, 관리처분 계획 총회라는 걸 열어서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총회 1개월 전까지 조합원한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3, 4, 5, 6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중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분양 예정 대지 건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전체 사업비, 조합원의 부담 시기, 부담 규모, 보류지 같은 것들의 명세. 이렇게 보류지 같은 것들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조합원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또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별도로 빼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합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보류지 아파트인데 그런 것들은 몇 개 가지고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관리처분 계획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분이 생기면 이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에 자녀지를 보류지, 조합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조합은 외의자한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100개 생겼다. 자,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분양하고 자녀분이 100개 생기면 한 10개 정도는 보류지 아파트로 조합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조합은 외의자한테 분양한다는 것은 일반 분양. 그래서 만약에 100개 자녀분이 있을 때는 10개는 보류지 아파트로 조합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거나 조합은 외의자한테 일반 분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들어가기 전에 30일 이상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우수등한테 인가를 받기 전에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조합원들, 그 밖에 이해환경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인가 결정 통보가 오는 것도 30일이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이렇게 외우시 바랍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공람 절차를 거쳐서 의견 청취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경우는 인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분양 설계의 기준일.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의 분양 설계는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게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라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분양 설계가 들어갈 거냐, 어떤 조합원에게 몇 평대 아파트를 줄 거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전 토지 건물의 감정 가격,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의 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그 고실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의 기준이고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시점이니까 그거를 잘 구별해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주제,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를 몇 개를 받을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으로 보통 1세대나 1인이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뭐 3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도 한 주택만 주는 겁니다. 자, 한 세대주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어도 하나만 주는데, 자, 여러 개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는 그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자, 문제는 2번에 3주택, 3번은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한 세대주가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5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록색 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한 세대주가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 사람이 5개를 다 받는 경우가 어디냐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가 그냥 과밀억제권역이니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지방입니다. 지방.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지방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한 세대주가 5개를 가지고 있으면 5개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로 쓸 때 국가나 지자체나 토주택공사가 받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나누지 않고 이런 행정청이나 공기업, 기숙사 용도로 쓸 때는 재건축, 재개발 구분하지 않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요 1번만 일단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1번은 재건축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재건축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지방에서 재건축했을 때는 그가 5개 있으면 5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으로 가시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면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면 재건축 사업에서 3주택까지 받는데, 자,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부동산 규제 지역입니다. 자, 이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주택법 가서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는 자, 제외한다. 자, 원래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울, 인천, 경기도 안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한 세대주가 5개를 있으면 3개까지는 받고 2개는 현금 청산인데 단 과밀억제권역 안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묶이면 요 3번 여기 파란색 조항의 예외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밀억제권역 안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자, 한 사람이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3개를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못 받는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항을 잘 보십시오. 자, 재건축 사업에서 자, 한 세대주가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밀억제권역 위치하지 않는 지방에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받고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면 서울, 인천, 경기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한 세대주가 3개까지 받습니다. 5개 갖고 있다가. 자,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묶여있을 때는 3개 받는 거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받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니까 재건축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아닌 경우,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인데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묶여있을 때 몇 개를 분양받을 건지 관리처분 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모두 해당됩니다. 모두 해당되는데 이건 뭐냐면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이 높거나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이 크면 그 범위 안에서 2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 건물, 종전 아파트 가격이 막 20억이다. 종전 주거 전용 면적 평수가 뭐 60평대 이러면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받고 하나 더 받는 것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 평수로 요거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2개까지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높거나 종전 전용 면적이 크면 그 범위 안에서 자, 기본적으로 하나 받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사이즈로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받은 것은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3년간 전매 금지라는 또 규정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종전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갖고 있는데 2개로 쪼개받기죠. 쪼개받기 하는 규정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수익 중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아파트가 철거돼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 건물 소유주 이런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 건물의 권리자들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다만 사업시행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또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 받을 돈을 다 아직 받지 못했을 때는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권리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니까, 자,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공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나 건물의 권리자들은 사용 수익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동의 없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거 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먼저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폐해 공가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그 건물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이 폐해 공가가 생겨서 범죄 우려 또 폐해 공가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먼저 철거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건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문수 관청 허가를 두 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철거 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폐공가가 미리 발생됐죠. 집주인이 스스로 떠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죄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철거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건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문수 등의 허가를 모두 받아서 사전에 먼저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나 분양 예정대지 건물,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과 개선 사업할 때는 시장무수 등이 선정한 2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모두 들어가야 되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1명 이상은 시장무수 등이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조합 총회에서 1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감정평가자 선정도 선정 주체가 다르게 돼 있죠. 재개발 사업은 2명 이상을 시장무수 등이 모두 선정하게 돼 있고, 재건축 사업은 시장무수 등이 1명 이상을 선정하고 나머지 1명 이상은 이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이 선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마무리 과정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조합 같은 분들은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무수등할 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무수등은 준공검사라는 걸 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다면 준공인가를 내주고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된 경우, 조합이 시행자가 아니고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준공검사 같은 거 안 받고 준공인가 절차 없습니다. 준공인가나 준공검사 없이 그냥 공사를 완료하고 고시하면 됩니다. 시장문수 등이 자기가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자기가 준공인가권자니까 준공인가나 준공검사 같은 거 없이 그냥 공사 완료를 고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주택 공사 등은 원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에 완공된 건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입주 예정자한테 준공인가 나오기 전이라도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별 세대별로 사용허가를 미리 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준공인가 전에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 완료 고시가 있고 나면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 조합원들이 조합원을 취득하는 효력 발생일이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이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 날의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 아파트를 조합원들이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사업이 완성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됐더라도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거지 조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해제가 되고, 해제는 조합 그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합은 조금 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조합은 나중에 청산까지 끝난 다음에 해산하는 거니까. 자, 이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해제되는 거냐. 준공인가 고시를 다음 날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등기.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 신청해서 등기 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청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건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청산금을 결정하고 징수하거나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옳은 것은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는 현금 청산이 가능하죠. 불허된 데가 아니라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분양 설계는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일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2주택만을 주는 게 아니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 자, 관리처분계획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공급할 수 있다. 자, 여기 4번이 맞죠. 관리처분, 자,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 안에 위치하지 않는 지방이기 때문에 한 세대주가 5개를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도 포함이 된다. 자, 정답은 4번이 옳은 거네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 좁은 토지가 있을 때는 현금 청산 가능하고 분양 설계는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을 확정하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이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한 주택만 공급합니다.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재건축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의 소유권 같은 권리명세도 포함되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도 포함이 된다. 자, 다음 문제.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문제, 아까 앞에 문제랑 유사하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자,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자, 1주택만 공급하는 거죠. 만약에 3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3개를 주는 게 아니라 소유자 수만큼 주는 게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넓은 건물이 있을 때는 감소시켜오거나 또는 뭐 증가시켜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번이 이미 틀렸네요. 자, 지나치게 넓은 토지가 있을 때는 면적을 감소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큰 토지 감소할 수 있고 너무 작은 토지는 증가시켜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분양 설계는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하는 거죠. 앞에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자, 근로자 숙소로 쓰는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 안 나누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요.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는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이제 분양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사업 시행자가 옳은 걸 찾습니다. 준공인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곳이 옳은 건데 사업 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인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지 않죠. 시장문수 등이 직접 자기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자기가 준공인가권자니까 준공인가 받지 않고 그냥 공사완료 고시로 마무리가 끝납니다. 자,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할 수 있는 것이죠.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자,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에 대한 공고, 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을 관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한 날에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요 지문도 잘못됐네요. 자,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새 아파트를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해줬는데 종전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저당권 등에 등기된 권리 같은 것들이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대로 종전에 있던 권리가 새 아파트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그대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을 때는 시장호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준공인가 절차를 처리했으니까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법을 마무리하시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도가 제호가 소진됐는데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저한테 우편 그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무료로 체계도 보내드리고 또 공법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이메일로 제가 기출문제하고 공법 예상문제를 자, 따로 보내드리니까 열심히 저한테 문자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꼭 합격할 수 있게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 주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건축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